자, 요거는 자, 황석영의 연계, 황석영 연계고요. 뭐하냐면 한시 연대기, 한시 연대기 그게 올해 황석영 작품에 실린 거 북망 멀고도 뭐 그거 있잖아. 그것도 전후소설이죠. 이것도 지금 전후소설이야. 그래서 작가 연계로 실린 거고요. 황석영 작가의 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에 대한 연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시 연대계니까 우리 주인공은 바로 한시입니다. 한시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거 나올 건데, 한시는 북에서도 생활을 했고 남에서도 생활을 했어요. 북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남에서도 적응이 안 되고 결국 어떻게 해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할 거야. 즉 남과 북의 어떤 이념의 어떤 큰 피해자가 바로 뭐냐면 얘입니다. 그래? 그럼 좋아. 어디?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 자, 여러분 현재하고 과거가 이렇게 뒤섞여요.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인데요. 일단 이제 현재입니다. 현재가 이제 나올 거야. 현재는 어디냐면 남쪽에 해당됩니다. 남한이라고 쓸까? 남한에 있는 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뭐냐면 우리 한시는 한영덕인데요. 한영덕의 장례식입니다. 사망합니다. 한영덕, 즉 한시입니다. 한영덕 장례식이야. 장례식.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모였겠지. 여기에서 서학준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서학준은 일단 뭐냐면, 북에서 서학준과 한영덕은 김일성대학교 의학부에 다녀요. 그러면서 의사야, 둘 다. 그래서 김일성대학 얘는 부교수고 얘도 부교수인데요. 얘는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전문의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 전쟁이 났겠지? 한국 전쟁이 나면서 얘는 치료를 계속하고요. 평양이라는 것 자체가요. 인민군이 있다가 어떻게 해서 국군이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인민군이 내려오잖아. 그 상황에서 서학준은요. 이거 잠깐 피하자. 되게 현실적인 인물이야. 그래서 남과 북이 교체할 때마다 잠깐 피했다가 나 의사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예라면, 한영덕은 너 의사가 왜 죄를 졌냐, 피란을 왜 가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해서 계속 치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민군 복장을 입고 그대로 계속 치료를 하는 이런 거야. 그래서 이 서학준이라는 애가 이 한영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를 합니다. 얘뿐만 아니라 평을 할 거야. 서학준이라는 사람은요, 북한의 의사였다가 월남을 합니다. 월남을 해서 남쪽 군인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야.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편안하게 살았고요. 한영덕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영덕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서학준이 북에서 남쪽으로 월남을 합니다. 몰래 월남을 하죠. 그때 한영덕은 그것을 방조한 혐의로 북한에서 잡혀요. 그래서 결국 한영덕은 뭐냐면 사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물론 뒤에 살아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서학준이 남쪽에서 자리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한영덕의 여동생도 월남을 해요. 걔는 누구냐면 한영숙입니다. 한영숙 여동생도 자리를 잡거든요. 한영덕은 한영숙 여동생의 집에서 기거하다가 계속 자기가 기거할 순 없잖아. 그래서 나름대로 무슨 일도 하냐면요, 산부인과 의사였잖아. 근데 이건 북한에서의 의사지 남한에서는 의사 아니잖아. 남한에서는 박가하고 김가른 애가 무허가 낙태 시술소 같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의료면허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서 한영덕은 같이 일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영덕도 의료면허가 없는 거지. 남한 의료면허가 없는 거지. 그 상태에서 박가가 실수를 합니다. 낙태 시술하다 실수를 해요. 그래서 환자가 산모가 되게 위험해져요. 그래서 한영덕이 자궁적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산모는 살리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생각하면서 한영덕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걸 뛰쳐나가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한영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의 딸이 있습니다. 얘는 딸이 누구냐면 한혜자. 요런 애가 있고요. 얘는 딸이고 얘는 여동생이야. 요런 애가 장례식장에 와서
저 한영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걸 평하는 거야. 그러면서 평가는 대부분 누구냐면 가장 많이 겪었던 서학준이 얘기합니다. 얘는 참 고지식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쟤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사로서의 어떤 고지식함, 그죠? 환자를 돌봐야 한다. 남이고 북이고 그런 게 어딨냐. 뭐 이런 애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지식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순수한 뇌리 있다. 그리고 이놈 쉽게 융통성이란 개뿔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의사로서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서학준은 한영덕의 평가가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현실적이어서 이렇게 뭐 잘 먹고 잘 살지만 쟤는 현실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 넘어가겠죠? 과거는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면 북쪽 생활, 북한에서의 생활과 그 다음에 월남을 한다고 그랬죠? 남한의 생활을 좀 나눌게요. 자, 이제 과거를 이제 회상을 하겠지.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얘는 김일성 대학을 다닌다고 그랬죠. 김일성 의학부 부교수야.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요. 북한의 김일성 대학이라면 우리의 서울대학교 수준인데 거기에 의대를 다니고 있으니까 최고의 엘리트겠죠.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징집이 되지 않습니다. 징집이 되지 않아요. 북한에서는요. 징집돼서 전쟁터에 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야. 근데 얘는 그 징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에서는 남한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북한 내에서는 그 위험한 전쟁터에 징집돼서 가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명예로운 일입니다. 다 그렇게 징집되고 싶은데 얘는 징집되지는 않아요. 왜 징집되지 않으냐면 출신 성분이 별로야. 북한에서 보는 출신 성분이 별로입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목사야.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북한이라는 곳은요, 어떤 신을 모시지 않지요. 유물론자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뭐 헛된 것을 모신다 생각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출신 성분이. 그 다음에, 물론, 김일성 의학부 부교수이긴 하지만, 징집되지는 않아. 그래서 전쟁이 났으니까 얘는 의사니까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얘의 활용을 따지겠죠.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못한 뭐냐면 인민병원에 근무를 합니다. 인민병원. 그런데 되게 열악해요. 전쟁터니까 최전방에서 징집돼서 가는 이런 애들이 어떻게 해서 의료기구를 다 가지고 와 있고요. 얘는 되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민병원에 근무하는 것 자체는 부정적인 겁니다. 얘들의 입장에선 부정적인 거고요. 부정적인 거. 자, 그런데 얘는 나름대로 김일성 대학 의학부에서 나름대로 뛰어난 의사였어요. 그래서 인민병원이 취약한, 열악한 곳이긴 한데 병동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병동이 있고 이건 이제 간부들 치료하는 거, 그죠? 군인들 치료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병동이 있습니다. 일반 병동. 얘는 나름대로 뛰어난 의사다 보니까 특별병동에 배속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일반 병동에 가서 얘는 의사로서의 그런 뭐랄까 책임감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래서 어디서 여기서 뭐 약품들을 슬쩍 가져가고 또는 수술 도구를 가져가서 여기서 수술을 해주고 막 이런 애입니다. 어느 날 특별병동에서 누가 오냐면 경무원이 관통상을 입습니다. 경무원 관통상. 경무원이라고 한다면 뭐 군인들의 어떤 의식을 치료해주는 뭐 이런 애들, 하여튼 어떤 간부야. 그죠? 군인 간부야. 관통상을 입으니까 총알이 통과했죠. 그러니까 붕대 정도 감으면 급한 수술을 하는 건 아닌 거야. 그런데 일반 병동에 계집아이가 있는데 이 계집아이가 무슨 병에 걸리냐면 복막염. 급성 복막염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맹장이 터져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거 급한 시술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병원의 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저기 경무원 관통상 입었으니까 빨리 치료하러 가! 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어디로 가냐면 수술도구를 챙겨서요. 여기 일반 병동에 가서 계집아이를 치료를 합니다. 뭐야 이 새끼. 계집아이를 치료해요.
이거 빨리 하자고 애들은 또 나면 되는 거니까 빨리 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얘가 계속 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옛날 전쟁 중이니까 이렇게 어두울 거 아니냐. 햇빛이 문 쪽에서 조금 들어오는데 원장이 가려요. 안 보이게 하려고. 가리고 나서 빨리 특별병무도 가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둡습니다. 비키세요.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눈밖에 나겠죠. 첫 번째,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이쪽을 더 우선시했었어. 그러니까 1번 눈밖에 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생명을 더 소중히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계집아의 복막염을 먼저 치료합니다.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군인들, 전쟁 중인 군인들을 치료하는 게 먼저겠지만 얘는 생명의 위급함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처형 명령을 받는 이유 두 번째. 하나하나 쌓여가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저기 있던 서학준이 있죠? 서학준이 월남을 합니다. 도망가요. 자, 그래서 서학준 월남 방조 혐의입니다. 방조 혐의를 받아요. 지금 뭐냐면 서학준이 남쪽으로 도망갈 거 너 알고 있었지 않냐? 난 모르고. 알고 있는데 왜 당에 보고하지 않았냐? 난 모르고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요 1번, 2번 이게 합쳐져서 북한에서는 처형을 명령합니다. 그래? 그래서 1번, 2번이 플러스가 돼서 처형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써? 우리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 쭉 세워놓고 총을 쏩니다. 다당당당 쏴요. 그리고 나서 인민군들이 싹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한씨는 살아나요. 총을 쐈는데 그 총을 쏜 놈이 잘못 쐈어요. 그래서 왼쪽 귀에 총알이 스쳐갑니다. 그러면서 총알이 스쳐갔으니까 쓰러져서 기절을 하긴 했는데 순간적으로 눈 떠보니까 다 시체만 있고 자기만 살았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써? 월남을 할 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근데 심지어 소설이니까 이게 살겠죠. 근데 영화나 사료 같은 걸 보면요. 한 명을 사살하기 위해서 한 명이 1대1로 죽이진 않는데요. 3-4명이 걔를 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실수해도 다른 사람이 맞게 돼 있는데 어떻게 다 피할 수 있을까? 거시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과거죠. 요번에는 월남을 했으니까 이제 남한으로 와야겠죠. 남한으로 월남을 합니다. 남한으로 기적적으로 사서 월남을 하는데 평양을 갈 때 아들이랑 같이 나갑니다. 같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아들이 평양에서 아버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뒤로 떠나가 버려요. 그러고 나서 월남은 누구만 하냐면 자기만 내려와요. 그런데 이 아비로서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그러면 인민군이 된다라고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같이 도망가다가 그러면 혹시 이게 남한에서 포로로 잡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남하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거제 포로 수용소로 갑니다. 거제 포로 수용소로 가요. 거제 포로 수용소에 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 아들이 있나 이렇게 찾으러 다녀요. 근데 그걸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경찰에 봤더니 저거 뭐야 인민군들 탈출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사겠죠, 그죠? 그래서 간첩으로 모함이 아니라 의심을 받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아들이 혹시 인민군으로 참전해서 포로로 왔을까 했는데 여기서 간첩으로 의심을 받아요. 간첩으로 의심을 받아서 심한 고문을 당해야겠죠? 심한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고문을 당할 때 무슨 얘기가 있냐면 너 왜 인민군 복장을 입고 있냐? 너 인민군이지? 아니다. 나는 뭐냐면 이 복장이 추위를 막는데 좋기 때문에 그냥 입은 거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고문을 받고 이제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육군병원에서 아까 월남했던 애 있죠? 서학준. 그죠? 서학준은 이 육군병원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학준이 친구를 만나겠죠? 그죠? 서학준이 누구라냐면 일단 네 동생 있는데 거기 가서 같이 살아라 해요. 서학준이 동생을 찾아줍니다. 그럼 동생을 찾아주니까 동생과 함께 기거를 해요. 기거를 하는데
동생에게 무조건 어떻게 해요? 밥 빌어 먹을 수는 없잖아. 나도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디 가냐면 박가 김가. 박가 김가의 무어가 의료행위랍니다. 무어가 의료행위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는 산부인과 의사고 북에서 유명한 의사니까 나만의 의료 명언은 없지만 여기서 대충 도와줘요. 근데 이제 박가가 이제 실수를 합니다. 낙태 시술이야. 여기 낙태 시술 전문입니다. 그러니까 낙태 시술하다 실수를 하니까 어떻게 써요? 그것을 누가 집도를 하기 시작하냐면 한씨가 집도를 하면서 자궁 적출을 하면서 사람은 살리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행위가 지금 못하는 거야. 사람 잡는 여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양심이 이거나 허락할 일이 아니다. 의사로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떠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쓸까? 자, 여기에서 박가의 실수를 합니다. 박가가 실수를 해서 낙태해서 한씨가 자궁 적출 수술을 해줘요. 자궁 적출 수술을 해줘요. 그러니까 얘는 자궁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여성으로서의 삶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여자를 살리긴 했으나 얘는 여자의 삶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걸 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의사로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지 사람을 어떻게 써? 죽이는 행동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부산으로 떠납니다. 더 이상 나는 엮이고 싶지 않다 해서 부산으로 떠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부산으로 왔어요. 부산에서 어디로 갈까? 이게 좀 연결이 안 되지. 너 왜 여기 앉아갖고 못생겼어. 여기 앉았어. 자, 아야. 뭘 아야야 맨날. 자,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으로 와요. 자, 부산으로 왔는데 여기 박가 이 집에서 뭐 있냐면요.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 피해를 본 애들이 이제 한둘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민원을 넣습니다. 그죠? 딸아이 민원을 넣으니까 어떻게 써요? 이제 출발하겠죠? 의료 감시반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민원을 넣는다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 이제 의료 감시반이 있었나 봐요. 의료 감시반에서요. 박가를 조사하러 나옵니다. 야,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너 정당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요. 무어간에 이놈의 새끼 안 되겠다. 그래서 얘를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박 씨는 나쁜 놈이죠, 그럼. 그런데 박 씨가 이거 누가 찔렀어? 저거 한씨 저놈이 찔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간첩을 왔어요. 그 당시에는 뭐 간첩 신고하면 다 통과죠. 얘는 자신의 구속을 면하려고 해서 자신에게 해코지했다라고 생각하는 한씨가 찔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씨를 어떻게 하냐면 간첩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대 경찰입니다. 여기에 한씨를 간첩 신고합니다. 한씨가 간첩이다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대는 옳구나, 승진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누굴 잡아갈까? 당연히 한씨를 구속하겠죠. 부산에 있던 한씨를 잡아서 어떻게 써? 역시 구속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속하고 고문을 해요. 그럼 정보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멀쩡한 생사람을 잡았으니까 세모치게요. 그래서 이 한씨를 죄가 없다는 걸 누가 증명해 주냐면 서학준, 그 다음 동생 이런 애들이 와서요. 간신히 빼줍니다. 근데 이 고문이라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반병신이 됩니다. 완전히 사람으로서 반병신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한씨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장의사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근근히 삽니다. 거의 뭐 술로 연명을 합니다. 술 먹고 정신 깨면 뭐 시체 닦고 이런 일을 하다가 또 술 먹고 이래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어? 결국 사망을 한다는 거래.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의 이런 삶도 자신의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다가 잘 안 됐죠. 그죠? 적응 실패. 남한에서도 어떻게 써요? 적응 실패.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남과 북의 어떤 이런 한국전쟁 이 사이에서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거네. 그래서 이제 다시 현재로 올게요. 어디지?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마지막 현재 장례식장이죠. 장례식장에 와서 이제 마지막에 딸입니다. 한영덕과 그 다음에 한혜자가 만나는데 장례식장에서 한씨가 사망했죠. 여기서 한혜자가 있습니다. 한혜자. 근데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울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지 않아요. 왜냐면 아버지는 바로 뭐겠어? 이 역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못나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라 이 역사가 만든 거야. 얘가 판단하는 역사의 희생자로 인식합니다. 희생자야.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 한심한 뿐만 아니라 내 아빠뿐만 아니라 바로야 민족의 어떤 비극적인 삶의 상징이죠. 민족의 비극적 삶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물이야. 그래서 이 한씨의 정신은, 육체는 없지만 아빠의 정신은 내가 계승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씨에 뭘 가져가냐면 한씨가 평소에 자신의 신념이나 이런 걸 기록했던 수첩을 가져가요. 그러면서 한혜자는 한씨의 딸이고요. 얘가 피해자라면 새로운 어떤 시대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시대의 등장을 상징한다. 더 이상 과거에 매몰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꿋꿋하게 버텨가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혜자는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가 스스로 자기의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개똥참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똥참외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의 별명을. 개똥참외는 뭐냐면 못생겼는데 되게 맛있는 참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똥참외는 어디든지 다 자라요. 잡초 사이에서도 이게 피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똥참외는 바로 잡초 사이에서도 자라는 강인함을 가진 그거거든요. 결국 이 한국 사회의 이 피해 속에서 이겨내는 건 어떻게 써? 이 한혜자와 같은 삶이 현재 우리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고 얘기한 게 요 놈이었습니다. 전체 얘기였어. 전 난필기 길게 나오나? 수빈아 5-7이야? 했어? 자,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슬쩍. 가와 나는 모두 다 한시 연대기를 얘기하는 건데요. 소설과 희곡으로 양쪽으로 각각 딱 나눠놨네. 좀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한번 볼게요. 가 봅니다. 앞부분의 줄거기. 한국 전쟁 중에 평양의 의대교수 한영덕 동그라미 쳐볼게요. 사상이 투철하지 않다는 이유로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았습니다. 군의관으로 징집되는 게 북한 사람으로서는 영광인 거야. 그렇게 되지 않고, 그럼 사상이 투철하지 않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 아빠가 뭐라고요? 목사야. 인민병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러니까 군의관으로 징집이 동그라미라면 인민병원으로 보내지는 건 북한 사람으로서는 세모입니다. 그는 당원과 그 가족을 위한 특별 병동에 배속되지만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보통 병동 환자들까지 돌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을 다하는 거죠. 아주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겁니다. 그거를 서학준이라는 좋아해요. 한 교수가 특별병동의 줄임말이네. 응급실에 들어가 보니 젊은 의사는 한창 치료에 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 교수 동그라미, 젊은 의사 동그라미. 소설 나오면 등장인물을 한번 체크하는 거야. 소위탄에 떨어진 건, 소위탄은 일종의 전쟁 수류탄 같은 거.
소위탄에 떨어진 곳에서 작업하다 화상을 입은 듯한 7, 8명의 소방대원들을 치료하느냐고 그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이제 특별병동에 들어온 거지. 근데 한은 교수는 원래 특별병동 의사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온 거야. 상처가 별로 심하지는 않았던지 그들은 치료를 받으며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씨는 재빨리 핀셋과 지열, 겸자를 먼저 집어내어 포켓 속에 떨어뜨려 넣었습니다. 아, 의료기구를 지금 바깥으로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거야. 왜 의료기구를 이렇게 가져가냐면 아까 일반 병동에 가서 애들 살리려고. 약품고 안에서도 마취제는 역시 없었고 모르핀이 약간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급한 대로 약병을 움켜 넣는데 젊은 의사가 고개를 삐죽이 내밀고 넘겨보았습니다. 아이, 한동무 뭘 하십니까? 그는 특히 한 교수가 응급실 안에 들어선 게 눈에 띄었던 모양이었습니다. 한 교수는 조수라도 대신 보낼 걸 하며 후회했습니다. 너무 눈에 띈 거야. 위독한 환자가 들어왔어. 딴 데서 벌써 수술을 개시했기 때문에 급한 김에 몇 가지 기구를 가지러 왔어. 그는 빙긋이 웃으며 한 교수를 많이 쳐다봅니다. 다 알고 있어, 얘는. 아니, 여기 데려다 하면 되잖아요. 옮기기가 위험한 환자라서 뭘 그랬니까? 그것도 보통병 환자구만요. 다 알고 있네요. 보병동, 보통병동 쪽으로 기구를 내려가려면 차용증서 한 장 써주셔야 합니다. 위급한 군당원이나 가족들을 위해 기구를 확보해 놓으려고 원장 동무 명령인데 나중에 귀찮게 되는 걸 잊지 마시라요. 한 교수는 못 들은 체하고 응급실을 총총히 밟아나왔습니다. 파편 창상으로 급성 복막염에 합병증까지 일으킨 계집아의 동그라미, 환부까지 벌써 썩는 냄새가 고약했고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조수가 용케 탈지면과 크레조를 구해가지고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중년의 조수는 불안한 눈을 두꺼운 안경알 속에 연방 올리며 구해온 물건들을 꺼내놨습니다. 아, 선생님, 빨리 시작하십시오. 간호원이 붕대와 거즈를 차곡차곡 접어놓고 끓는 물 속에 기구를 담갔습니다. 그들은 한 교수와 같이 이런 식의 은밀한 수술을 일주일에도 두어 차례씩 해왔대. 아, 이미 이 늙은 간호사하고 그 다음에 한 교수는 이미 해왔나 봐요. 이젠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능숙하게 했습니다. 중략됐고요. 방공호 통로를 몸 그림자를 가리고 원장이 성급하게 소리질렀습니다. 아, 중략 부분이 뭐였냐면 빨리 저기 관통상 입은 사람 있으니까 빨리 치료하러 가. 근데 계속 집도하고 있는 거야. 아, 왜 빨리 가라니까? 안 가니까 불빛을 가려버리는 거야. 수술 못하게. 뭘 하고 있는 거요? 한 교수는 봉합 부분을 잘 살피기 위해 아이의 몸 가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공호 안에 어둠이 눈에 익은 원장이 그 광경을 들여다보고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까지 애들은 또 낳는 거요. 지금 경무원이 기총수사에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데 이런 따위의 이 일에 시간을 낭비하기요? 한영도 씨는 침착하게 바늘을 들고 섬세한 솜씨로 장의 천공 부위를 꿰며 나갔는데 경험 많은 외과 전문의도 못지않게 훌륭한 솜씨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원래 전공이 뭔데? 산부인과 의사라고 했잖아. 관통상은 압박 붕대 처리만 놓으면 몇 시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지혈겸자를 떼어 내고 혈관을 묶는 동안 피가 그 작은 몸에서 샘처럼 쑥 굳혀 한 씨의 손과 방공호 바닥을 적셨습니다. 원장이 분기한 어조를 말했습니다. 고발하겠소. 좀 비켜주십시오. 얻었습니다. 했네요. 자, 그 뒤쪽에 나에서는요, 이제 미군하고 그다음 국군의 어떤 신문을 받는 과정이고요. 너 왜 인민군 복장을 입고 있느냐? 이거 남한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북한에서는 추위를 막기가 딱 좋기 때문에 입었다는 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지점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좀 끊고 그 문제 한번 지금 슬쩍 풀어. 나 지울 동안. 땡겨.